오늘 함께할 두 분을 소개합니다. 박정한 정한대 교수, 김대현 시사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국민 당선 인사부터 영상으로 보시죠.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자유롭고 더 공정한 대한민국,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는 나라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늘 국민 편에 서겠습니다. 국민을 속이지 않는 정직한 정부, 국민 앞에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포부 들으셨습니다. 승자에게는 이제 축하가 필요한 시간이고 패자에게는 위로가 필요한 시간이지만 저희는 분석을 조금 더 냉철하게 해보겠습니다. 어젯밤 정말 피말리는 접전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어느 쪽을 지지하든지 밤새 잠을 못 이룬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 패널 두 분도 새벽까지 방송을 함께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윤석열 당선인의 의미, 이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현 평론가님. 자, 우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는 것은 문재인 정권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내로남불의 행태들,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 그 반감이 굉장히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물론 이번 선거가 여든 야든 어떤 후보도 사실은 탐탁치 않다라고 하는 여론이 강했습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26만 명 정도의 유권자는 이재명보다 윤석열이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선거 결과의 의미는 어쨌든 현 정권에 대한 계승보다는 이 정권과는 다른 길, 그러니까 변화를 시도하라라고 하는 국민의 주문일 것입니다. 자, 이 변화는 윤석열 후보가 지금 강조한 것처럼 더 나은 미래, 공정한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 또 법치, 시장 자율 이런 걸로 통할 수 있는데, 사실 법치나 상식, 시장 자율 이런 것을 그럼 그동안에 굉장히 제약해 왔는가? 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기는 굉장히 디테일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는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윤석열 당선인에게는 당선이라는 영광을 안겼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또 유권자들이 동시에 숙제도 줬습니다.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정말로 이 0.7%포인트 격차라고 하는 신승, 그건 그만큼 나를 지지해준 유권자만큼이나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유권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 두 쪽으로 갈라진 국민 민심을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에 대한 숙제도 동시에 줬다고 보는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성품이나 도덕성, 또 정치적으로 덜 때묻었다, 이런 부분에서 이 윤석열 후보를 바라보는 기대치가 한껏 고무적으로 좀 오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조금 더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당선인의 의미 짚어보시죠. 네, 조국도 아니었고 코로나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승부를 가른 것은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에게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었지만 부동산에 대한 이 문제, 실패,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이것이 결국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하고 윤석열이라고 하는 본인들이 기용했었고 또 본인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밀려났던 검찰총장 출신이 자신들을 심판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0.7%의 이 표차라고 하는 게 국민들은 정말 위대하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한편으로는 정권 교체라고 하는 회초리를, 또 한편으로는 절대 여당, 그러니까 현 여당이죠. 민주당과 함께하지 않으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없는 그런 표차로 결과를 내줬습니다. 결국 누가 됐든지 간에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됐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해야 될 일은 명확하다. 국민을 위해 야당과 함께
나라를 같이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임무가 주어졌다고 봅니다. 네, 박 교수님이 이제 부동산 정책 실패 얘기 좀 더 하셨고 그리고 신승의 의미까지 붙여주셨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를 당선인으로 만든 기여한 인물들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이제 마지막 변수의 주인공이었던 단일화의 주인공 안철수 후보 얘기 안 할 수가 없고 이제 뭐 전 국민의당 대표인 거죠. 그리고 여론전에 본격적으로 나섰던 이준석 당대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뭐 좋게 바라보면 결국 이겼으니까 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 구도를 단순화시켰기 때문에 뭐 기여했다. 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20대 남성들의 표를 결집시키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정치 평론가로서 한 커플만 좀 넘겨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사실 국민의힘에서 0.7%라고 하는 표차는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그 0.7%가 나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분이 전 두 분이라고 봅니다. 안철수 후보의 막판 단일화는 국민들의 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극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세대포 이론, 그리고 이대남 중심의 정치는 이대녀의 반란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젠더 갈등을 국민들 앞에 묵도하게 만들었습니다. 분열 정치에 대한 새로운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정치 불신과 분열의 정치, 대한민국 정치가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함정이었는데 이 두 분이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행동과 또 대선 과정에서 그런 결과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득과 실 어느 게 더 클지는 뭐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었다 두 분 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단일화 같은 경우는 수치상으로는 미미했다라고 하는 분석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상승세로 치고 올라오는 대목에서 올해 들어서 두 번의 그 단절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월 말에 있었던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카 논란, 요건 당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따라잡는 중요한 길목에서 주춤하게 만드는 효과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단일화는 사실은 막판 통합정부 그리고 정치교체라고 하는 이 어젠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도층에게 소구력을 가지고 있는 이슈였고 실제로 먹혀 들어갔다라고 하는 평가도 많았었는데 이것을 사실 불발되게 꺾어버리는 이게 사실은 결정적으로 안철수의 출마 포기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 이 단일화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철수 후보의 이 단일화 성사는 궁극적으로는 추격하는 이재명 후보의 기세를 꺾는데 굉장히 주요했다 이렇게 봅니다. 게다가 윤석열 후보가 다소 준비되어 있지 않다거나 정치적인 이 경력이 짧다라고 하는 지적에 비춰봤을 때 안철수 후보가 지난 10년 동안 정치 여정 뭐 이런 거를 그리고 또 의사인데다가 또 IT 전문가이고 여러 가지 경력으로 볼 때 윤석열 후보가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유권자들에게 준 것도 나름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자,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 선거에서 전국을 누비면서 종횡무진 활동을 했습니다. 뭐 비단 주머니 얘기도 했었고 호남에 공을 들였고 2030에 대해서 그들의 표를 가져왔다.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저는 조금 혹평을 하고 싶은데요. 어떤 거든 뭐 사람이든 아니면 정책이든 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따른다고 봅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이런 부분에서 효과를 발휘했다면 반대로 돌출행동, 뭐 이른바 가출을 한다거나 보이콧을 한다거나 그리고 단일화의 반대 목소리를 계속 제기하면서 단일화의 효과를 축소시켰다거나 그리고 자기 정치를 지속하는 것에 대해서 당에서 아무도 제어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밉상 정치인 이미지를 만들었다거나 자 이래서 결국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산을 해보면 이준석 당대표는 엄밀히 얘기하면 이번 대선에서 마이너스 요인을 더 키웠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당선에 과연 이준석 당대표 그리고 안철수 당대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향후 행보를 보면 그 평가에 대한 결론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단선인의 첫 공식 일정은요. 현 총원 참배보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먼저 하게 됐습니다. 당초는 내일로 통화를 하기로 했었는데 일정을 당겨서 그리고 있었던 참배 일정까지 조금 미루면서 통화를 한 이유, 분명히 여기에도 담긴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 혈맹이라고 하는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태동했다. 그래서 그 동맹 국가의 새로운 리더를 최대한 예우한다는 측면에서 아마 일정을 더 당겨서 이 윤석열 후보와의 전화통화, 축하 인사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미국이 전 세계의 어떤 경찰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이 동북아, 특히나 한반도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안보를 철저하게 한반도의 안보적 아니면 이 유사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후보와의 스킨십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권과 미국 정권, 그러니까 바이든 정권이 그동안에 보여왔던 그런 약간 좀 느슨한 관계보다는 조금 더 탄력적이고 끈끈한 관계로, 그래서 한미 어떤 동맹을 우선시하면서 그걸 오히려 지렛대로 해서 이번에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 북한을 좀 제어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뜻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 약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뭐 선제 타격이다 뭐다 해서 오히려 이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뭐 오늘 입장을 밝혔다시피 항상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라고 또 했으니까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도 오늘 전화 통화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 사실상 공식 일정으로는 처음이고 이게 일종의 외교 무대에 또 데뷔하는 셈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대외적으로 좀 국내적으로도 이렇게 좀 과시하거나 보여준다, 이런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치 말고 국내 경제 여건상 지금 경제가 상당히 좀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고, 그리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적극적인 협력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윤석열 당선인은 앞으로 이 한미 관계를 통해서 안보와 동시에 경제 문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메시지에 이제 미국과의 관계도 있지만 대북과의 관계도 힌트가 되는 그런 행동이었다, 이런 분석이신 것 같아요. 오늘 그리고 새로운 대북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힌트가 될 만한 윤 당선인의 인사 말씀이 좀 있었는데요. 이렇습니다. 북한의 불법 행동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첫 번째 얘기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남북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원칙과 단호한 대응이네요. 네, 윤석열 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게 되면 북한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윤석열 정부의 진위 또는 능력, 이런 것들을 시험하기 위한 군사적, 외교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고 봅니다. 당선되기 전부터 또는 당선 이후에 미국과 일본에 대한 굉장히 친밀한 메시지와 다르게 중국에 대해서는 동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발언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또 북한도 문재인 정부와의 어느 정도의 차별성을 가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시험하기 위한 군사적 도발이 있고, 또 중국은 외교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출범하고 난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약속한 부분인데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으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어떤 대응책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게 이제 첫 정부 출범하자마자 이런 그 시험대에 적응하는 모습을 아마도 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또 긴장은 낮춰야 된다는 측면, 어려운 과제를 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윤 당선인이 대권 고지에 오르면서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밑그림을 짜게 될 대통령 인수위원회 역할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그 전에 관례를 저희가 좀 살펴보면 깜짝 발탁보다는 주로 중량감 있는 인물들이 인수위원장 자리를 차지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혹시 안철수 전 후보, 국민의당 대표가 위원장직을 맡는 게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윤석열 당선인의 속마음속을 들어가 보질 않아서 굉장히 언급을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오늘 이제 윤석열 후보 관련된 윤석열 당선인이 질문을 받았을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답변을 했어요. 뭐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뭐 첫 번째로는 당선인의 의지가 중요하겠지만 안철수 전 대표가 원한다면, 강력하게 원한다면 저는 인수위를 통해서 인수위원장을 맡고 또 어떤 뭐 총리든 또는 부총리든 맡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안철수 대표가 그걸 원할지, 또 윤석열 당선인이 이걸 어떻게 바라볼지, 예를 들어 좀 더 중도적이고 조금 더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래서 국정의 동력으로 삼을 만한 그런 뭐 예를 들면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분을 인수위원장으로 모실 수만 있다면 아무래도 국정 동력 확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조금 다른 길을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좀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뭐 더 좋은 카드가 있다면 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 맡을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네. 선거 내내 저희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윤핵관이라는 인물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늘 관심사였는데 핵심이었던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인수위 비서실장에 지명이 됐습니다. 자, 뭐 당선인 비서실장이죠. 그러니까 청와대의 비서실장과는 좀 다를 겁니다. 뭐 물론 당선인 비서실장을 하다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갈 가능성은 뭐 배제할 수 없지만 제가 볼 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인수위를 구성하고 그리고 인수위원장을 누구를 앉힐지, 그 다음에 청와대의 주요 포스트에 누구를 기용할지, 그리고 더 나아가면 초대 국무총리를 누구를 지명할지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데 있어서 장제원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가 굴러가게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윤핵관 중에 한 명인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이나 차기 당대표에 출마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두 명 혹은 세 명, 여기 이제 윤한홍 의원까지 합치면 뭐 트리오, 윤핵관 트리오라고 부르는데 윤석열 행정부가 어쨌든 윤석열의 어떤 구상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사실 이런 윤핵관의 의견이 반영돼서 굴러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약간의 이 걱정스러운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청와대 참모진이라든가 주요 부처의 인선을 할 때 이럴 때 농공행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의 키를 이 윤핵관이 지게 된다면 이것은 국민통합의 길이 맞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특히나 지금 여소야대의 상황인데 이런 경우엔 예상되는 수순, 이를테면 측근이 누구누구 아무개니까 그 측근 중심으로 가겠지라고 하는 예상을 깨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숱한 고생 끝에 정권을 잡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호남이 정치적 베이스였고 기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에 TK 출신의 김중권 실장을 임명한 바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고 해서 왜 호남 사람을 임명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갖는 정치적인 상징성과 통합의 의미가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 인수위원장이든 국무총리든 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다 아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낳게 됩니다. 결국은 저런 떡고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저런 어떤 단일화를 하고 출마를 포기한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논란을 피하려면 사실은 더 산뜻한 선택이 필요한데 만약에 제가 참모라면 안철수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했던 호남 출신의 최진석 전 서강대 명예교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을 인수위원장이나 아니면 초대 국무총리로 앉힌다 그러면 이건 지금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극명하게 갈라진 영호남의 지역주의, 이게 사실 재현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전체 이 대한민국을 통합하는 차원에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과연 윤핵관들이 이런 추천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네, 인수위원장을 누구를 임명하느냐, 여기에 정치적 메시지, 정치적 행보가 달려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다를까, 저희가 또 주목하는 부분,
정부 조직은 또 어떻게 개편될까 이런 부분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제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 너무 유명한 공약이기도 했고 그리고 항공우주청 디지털혁신부 설립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와 관련해서는 광화문으로 이제 집무실을 옮기겠다 이런 발언도 좀 했었고요. 민정수석 폐지하겠다. 청와대는 30% 정도 감축해서 행정부 중심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의지를 다진 바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참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여가부 폐지 문제만 해도 마찬가지. 이 정부 부처를 폐지한다는 것은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결사 반대하고 있는 정의당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거대 야당인 민주당을 과연 그들의 반대를 설득할 수 있는가? 그러면 이런 것은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화와 타협은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여가부를 폐지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여가부와 비슷한 어떤 부처를 둬야 되는데 그럼 이런 구상은 지금 이루어졌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거 하나만 놓고 봐도 그렇죠. 더군다나 광화문 청사로 출근하겠다라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까? 여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단순히 경호상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이 공간의 한계, 여러 가지 여건 등이 사실은 일국의 대통령이 둥지를 틀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상징적으로 보자면 광화문 정부청사로 출근하는 거, 이거는 약속을 지킨 게 되고 굉장히 그림은 좋죠. 그림은 좋죠. 네.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업무를 볼 수 있는가? 그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여기에 국가 외빈과 국가 정상들이 와서 어떻게 이걸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책임 총리제를 한다고 하는데, 자, 누구에게 그러면 맡길 건가? 이런 결정을 적어도 본인 당선인의 머릿속에는 들어있어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먼저 책임 총리제를 하겠다고 해놓고 그에 맞는 인물을 고르겠다? 그럼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정치의 함정인데 우리가 법에 정해진 대로 총리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한다는 거 그건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한 논리, 선의를 가지고 하는 일들이 자칫 나쁜 결과로 이어진다 그러면 하나마나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책임 총리제를 하려면 차라리 그 이전에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라고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명심해야 되는 것은 본인이 약속했던 것은 어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국민이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해 준 이유이고 또 정권 교체를 만들어준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네.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은 어떻게 될 것인지도 궁금한 문제입니다. 대체로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공수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좀 측면이 있었고, 검찰이 이제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 좀 있었고, 기소수사 분리 이런 부분에 좀 부정적이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 네,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검찰의 독립성과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가 사실 실패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했던 대로 예를 들어 수사지휘권 폐지라든지 이런 식이 된다면 또는 공수처가 폐지된다든지 이런 식이 된다면 통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이 대한민국에 나오는 거거든요. 또다시 그렇게 되면 통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이 주장됐던 거고요. 그럼 다시 돌아갈 거냐? 이번 대선은 3년 전 광화문과 서초동 촛불로 국론이 양분됐던 그 연장선상에서 치러진 대선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선된 검찰총장 출신 그리고 그 당사자였던 분이 또다시 이거를 과거로 회귀를 시킨다고 그랬을 때 이거는 전국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하나 본인과 친했던 한동훈 전 검사장 같은 경우에 독립운동가 지칭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특수통을 포함해서 요직에 앉는다 그랬을 때 소위 권력과 검찰의 유착 또는 검찰 장악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또 다른 버전의 내로남불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그 폭탄을 아는 뇌관이다. 검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소위 바꾸려고 했던 것과 윤석열 당선인이 향후에 검찰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똑같은 의미의 거울 이미지의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박 교수님께만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 윤 당선인의 그 확정 소식과 함께 기대를 모았던 건 이제 김건희 씨의 등판이었습니다. 뭐 선거 기간 내내 여러 가지 의혹들도 좀 있었는데 이번에 언론과의 인터뷰를 당선 확정된 뒤에 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미력하게나마 곁에서 조력하겠다.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공개적으로 그동안에 얘기해 왔습니다. 제2부속실 폐지하겠다. 그리고 영부인이라고 하는 호칭 자체도 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오늘도 당내 인사들 통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나온 얘기가 필수적인 그런 부부 동반 행사, 뭐 외빈을 만든다든가 이랬을 때 그런 행사 외에는 사실상 영부인의 역할을 하지 않는, 그러면서 그렇다고 뭐 기존에 하던 사업을 계속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목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오는 게 뭐 예를 들어 봉사활동 이런 부분들, 소외된 분들을 찾는 그런 봉사활동을 조용히 내조를 하는 그런 행보로 5년을 보내지 않겠느냐. 또 실제로도 그럴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고 봅니다. 네. 5년 만에 이제 정권 교체 이루어졌고 영선 대통령 탄생하면서 정치 지형의 대격변이 이제 예고되고 있습니다. 당장 여소야대 정국이 연출이 되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윤 당선인 기자회견에서 여소야대 상황,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정치를 훨씬 성숙해 갈 수 있는 이 기회라고 오히려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기회가 되길 바라는 건 모두의 바람입니다. 하지만 초반부에는 행정부와 이 다수당의 갈등, 이건 또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뭐 일단 근데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민심이 무엇을 요구했는가에 대한 화답 측면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국민이 통합을 얘기했고 충돌하지 않고 대화와 타협하는 정치를 하라라고 하는 것을 본인은 이행하겠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자신감을 드러낸 거죠. 내가 소통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협상해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당선 자 신분이고 또 이런 나름대로 패기를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이제 6월 1일 날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는데 지금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정에 발목을 잡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경우에는 사실은 지방정부마저도 국민의힘에 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위기의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지렛대로 삼는다고 한다면 대화의 여지와 또 소통의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여의도 경험이 없다는 건 말이죠. 이거는 국정 운영에 있어서는 대단히 큰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우리가 통상 여의도 정치, 그러니까 여야 정치를 바라보면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왜 저렇게 각 분야에서 나름 일가를 이룬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왜 제대로 국정 운영을 제대로 못할까? 왜 의회 운영을 제대로 못할까? 그거는 저 3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회가 대한민국 전체의 모든 이익을 다 대변하는 총아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실타래를 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이런 경험을 하지 않은 채 관전자 입장에서 국회를 바라봤던 시선과 지금 이제는 완전히 카운터 파트너가 된 상황에서 과연 이거를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 또 한 가지는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국민의힘 당무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좀 섣부른 발언이었던 게, 지금 위기 상황에 대한민국을 이끌려고 하면 나름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당을 대통령이 정말로 뭔가 좀 잘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리더십을, 물론 당무에 관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은 그 국민의힘을 기반으로 해서 국정 운영에 동력을 삼아야 되는, 이게 리더십이 필요한 건데 당무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건 탈여의도로 받아들여지고 결국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걸어왔던 것처럼 결국 여의도 정치를 배척하겠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질 수 있어서, 자, 이렇게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가보지 않은 방식의 접근을 하는 것에 다소 조금 걱정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이 상황에 대한 고민이 이제 민주당에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의회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때로는 협조를 해야 되는데 견제가 또 너무 지나치다 보면 김대현 시사평론가 말대로 이제 발목 잡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협조를 또 너무 하다 보면 지지층에게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민주당이 선거 패배의 후유증을 추스리기도 전에 지방선거를 맞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대선 직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이긴 쪽이, 대선에서 승리한 쪽이 굉장히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왔고 실제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습니다. 예. 민주당이 외통수예요. 만약에 기선 잡기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 통합 또는 협치를 통해서 국정 동력을 확보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갈등이 생기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지 간에 갈등이 생기고 뭔가 일처리가 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면 당장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번 대선에 결집했던 그 결집력이 고스란히 지방선거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왜? 대통령에게 국정 동력을 확보해줘야 되니까. 반면에 민주당은 이런 최대의 그 결집력을 그 누가 와도 다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방선거가 굉장히 어려운 구도로 치러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자는 대로 또 다 해주자니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또 민주당이 또 일정한 비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점이 이제 민주당이 어느 정도 질서 있는 후퇴를 하느냐. 지금 리더십 이제 뭐 당대표라든지 사퇴하고 난 이후 사퇴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얼마나 질서 있는 조직 재정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적인 대처를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입장이 4분 오열돼서 정말로 지방선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뭐 이 갈등과 상관없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유리한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의 외통수인 측면이 있다. 이 말씀이 좀 더 귀가 솔깃한데 이제 또 야당의 실력을 보여줄 시간이 된 겁니다. 민주당 얘기를 저희가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배의 아픔을 이제 추스르기 위해서 숨고르게 좀 들어간 상태이긴 한데요.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해야 될 겁니다. 아마 패배에 대한 원인에 대한 분석이 여러 가지 백과쟁명식으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교수님은 패배의 원인, 아까 부동산 문제 얘기하셨죠? 네. 사실 1,600만 표를 얻고도 0.7% 차이로 진 후보가 왜 졌냐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네요. 사실 누가 이겨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선거 결과였거든요. 굳이 결과만 놓고 과정에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투표 결과만 놓고 보면 역시 승부처는 서울이었고 서울의 승부처는 이른바 부동산 부자구 강남 3구를 포함해서 신흥 부자구들 여기서 특히 강남 3구에서 몰표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부동산에 대한 세제 또는 대출 규제 또는 한 가구를 가졌지만 세금이 올라갔던 것에 대한 반발감이 이런 그 결집 현상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걸 본다면 역시 승부처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민심이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뭐 다른 것들은 과정상의 문제고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남은 판가름은 결국은 부동산이었다.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동산 말고는요, 좀 더 고민이 될 텐데 당을 이제 누가 이끌게 될 것인가, 새로운 리더십, 기존의 인물이 이끌어도 새로운 리더십이 이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선거 끝나고 패배하게 되면 비대위 선출하게 되고 비대위원장 나오는데 어떻게 될까요? 뭐 지금 민주당은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선거를 패배했는데 대선 정권을 빼앗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 또한 이상한 겁니다. 어쨌든 근소한 격차라도 대선을 패배했죠. 그러면 그의 책임 있는 인사들, 특히 당 지도부는 아마 대체로 다 그 사퇴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자, 그럼 사퇴하고 나서 민주당은 변화와 개혁, 쇄신, 다시 이 드라이브를 걸려고 할 텐데 그때 중요한 키워드가 몇 가지 있습니다. 586 운동권 시대가 저물었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확실하게 유권자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동안에 운동권이 주류가 된 이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거 상당한 피로감을 호소해 왔습니다. 자, 그럼 이 비운동권이라고 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을 수 있고 여기에 더해서 70년대생으로 세대 교체되는 젊고 참신한 인물로의 세대 교체가 필요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과거 어떤 운동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리더십, 이를테면 경제 전문가 아니면 안보 전문가 뭐 이런 식의 이 그동안의 민주당이 다소 부족했던 부분들을 메울 수 있는 전문가, 이런 사람들로 아마 당이 새롭게 거듭나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근데 사실 지금 현재 민주당을 따져보면 그런 만한 사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그나마 좀 괜찮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70년대생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도 총학생회장 출신의 운동권 출신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 한계가 명확하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비대위를 꾸린다고 해서, 비대위를 꾸려서 6월 1일에 있을 지방선거를 대비한다고 하면 외부 인사를 영입할 수밖에 없는데, 김종인을 해야 할지 아니면 김동연을 해야 할지, 그 숙제는 민주당이 해결해 나가야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새로운 정치신이 이제 발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저는 해석을 했는데, 그러면 그 정도 준비된 정치 신인이 과연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민주당이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얘기도 좀 해볼 텐데요. 어쨌든 이제 바통 터치를 하게 될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이름을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도 문재인 대통령인 거고, 어떻게 보면 두 분의 인연은 인연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악연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세요? 뭐 인연으로 시작했다가 악연으로 끝난 경우가 아닌가라고 하는 해석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악연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겁니다. 어쨌든 두 분은 이를테면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이 보수 야당을 향한 이를테면 적폐 수사를 벌였고, 거기에 앞장섰던 분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분이 이제 와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면서 정권 교체를 성공했기 때문에 두 분의 인연은 상당한 아이러니인 건 분명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필요한 부분, 또 정권 이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고, 윤석열 후보도 감사하다, 언제든 시간을 내주시면 찾아뵙고 논의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히려 두 분의 관계가 잘 풀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건 뭐 대통령,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의 관계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관계로 관점을 옮겨놓으면 그것은 좀 다른 관점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런 단순한 그 관점에서 두 분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 또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또 지난 정부 수사에서 뭐 적폐청산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이 양측이 분열과衝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우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잠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2년에서 악연으로, 그리고 2년으로 마무리돼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들었고요. 다음 주쯤에 이제 회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 대통령 이제 남은 임기는 이제 국정 운영의 허물과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제 지지율은 높은 상황이긴 한데, 임기 말 대통령에게 레임덕 얘기를 거의 못 들었는데, 이제 레임덕 시작이라고 봐야 되나요? 저는 레임덕 없는 최초의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얼마 안 남은 문재인 대통령을 때려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했다? 그러면은 그 순간 협치고 화합이고 다 날아갑니다. 완전히 정말로 또다시 대선 때에 또는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그런 문제에 직면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국민의힘 측에서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건드릴 필요가 없다. 그럼 또 하나 남은 가능성은 민주당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민주당은 제압길 챙기기 바쁩니다. 조직 재정비 여기에 여념이 없기 때문에 청와대와 무슨 갈등을 벌일 그런 여유조차 없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차기 이제 당선인과 순조로운 권력 이양 이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힘의 협조를 오히려 얻는 그런 과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레임덕 없는 최초의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새벽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선 패배에 대한 승복 선언을 했습니다. 그 장면도 함께 보시죠. 국민 여러분,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패배도 민주당의 패배도 아닙니다. 모든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깨끗한 승복선언 함께 보셨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사실 이번에 지긴 했지만요. 다음이 또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도 재수 출신이고 거기에다가 0.7%포인트 표차 이 정도면 신패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석패라고 표현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은 대안이 없습니다. 5년 전 대안이었던 안희정도 가고 박원순도 가고 김경수도 가고 남은 대안은 그나마 대중적인 득표력 그리고 리더십을 보였던 그리고 승부수 기질이 있죠.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구심일 수밖에 없다. 물론 과제는 남았습니다. 대장동 문제가 수사로 풀릴지 특검으로 풀릴지 모르겠지만 이 대장동의 강을 한 번 더 건너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을 텐데 만약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 그러면 뭐 1,600만 표의 득표와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승복 선언 그리고 퇴임 그러니까 후보 선거 마무리하면서 보여준 그 뒷모습이 굉장히 품격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평가를 하게 되는 그런 면들도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런 측면에서 대장동의 강만 건넌다면 충분히 이재명 후보는 언제든지 다시 대선에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좀 봅니다. 네, 김대환 평론가께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 것 같은데 대장동의 강 얘기하셨는데 대장동 특검이 이제 재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윤석열 당선인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여야 다 후에 대선 끝나도 특검하자 이런 입장이었는데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제가 판단컨대 관례상 여야가 주고받았던 공수 그 주요 이슈들은 대체로 선거가 마무리되면 여야 협의하에 취하하거나 또 유야무야 되는 게 지난 선거의 결과였습니다. 예. 이번 같은 경우 대장동 사건도 수사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양당이 선거 과정에서 특검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통합을 얘기하고 대화, 협치를 얘기하는 이런 시대적 요구사항이 존재하는 와중에 충돌의 내관이 될 수밖에 없는 특검을 꺼낸다. 그건 여도 야도 사실 꺼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개발비리 의혹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허가권자가 특혜를 주고 그 인허가권자 혹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대가를 받았을 때 그것이 비리가 성립되는 것이고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검찰이 수사를 계속해서 결국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소환 조사까지 했다 하더라도 사실 특혜를 줬는가의 부분 그리고 대가를 받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규명할 수 없다면 단죄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장동이 결국 이재명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스스스 이 사건이 묻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앞서 박장환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재명 후보가 어제 쿨하게 승복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아주 간발의 차이로 패배가 확정이 됐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순발력과 나름의 정치적 센스로 대응을 했습니다. 5년 뒤에 투표용지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다시 보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관측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대장동 특검은 사실은 여야 정치 공방도 있지만 진실은 어떻게 하느냐 국민적 요구도 어떻게 될지 두 당의 과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대선 결과 해석해봤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김대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먼저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